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김남준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18쪽 지문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구성주의를 소재로 하는 지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이제 갈래로 따지면 사회문화에 속하는 지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독서를 공부할 때 대조되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좀 깨달을 수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지문이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문으로 오늘 수업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의 기원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국제정치 이론을 주도했던 1980년대로 소급된다. 여기서 이제 소급이라는 단어가 보통 뭐 소급 적용할 때 쓰는 말인데 네, 거기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지문은 이제 독서를 보는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 메시지를 준다. 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현실주의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월츠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는 이론가가 3명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처음에 구성주의라는 개념이 나왔고 신현실주의 나왔고요. 신자유주의 나왔거든요. 이렇게 세 개념이 서로 비교 대조, 즉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신현실주의를 설명할 때는 녹색으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를 설명할 때는 노란색, 그리고 구성주의를 설명할 때는 보라색을 사용해서 이제 뒷내용을 밑줄 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츠는 국제정치가 단일한 중앙 권력이 존재하는 국내 정치와 달리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무정부 상태의 국제 체제 속에서 각 국가는 하나의 개체로서 자국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간의 이익은 상충하게 됩니다. 상충은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서로 충돌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결국 각 국가는 자조, 즉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하고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능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월츠는 이러한 물질적 능력의 분포 상태에 따라 국제 체제의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때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단 둘만 존재하는 단순한 양극 체제가 셋 이상의 강대국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다극 체제보다 안정적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양극 체제에 밑줄 쳐야 될까요? 아니면 다극 체제에 밑줄 쳐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월츠가 보기에는 앞쪽이 더 긍정적인 의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단 둘만 존재하는 단순한 양극 체제에 밑줄을 쳐놓으면 월츠의 의견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문단에 물론 논의의 시작을 다루긴 했지만 신현실주의의 주장을 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제 신자유주의가 나옵니다. 자, 신자유주의는 각 국가가 다른 국가와 협력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자조를 강조했던 신현실주의의 비관적 국제정치관과 차이를 보였다. 뭐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예 색깔을 다르게 밑줄을 쳤기 때문에 이제 노란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은 신자유주의, 초록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은 신현실주의라는 거를 한눈으로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가볼게요. 이 이론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이 항상 상충하지는 않으며, 자, 여기서는 이제 않으며에다 밑주셔도 되겠네요. 국가들이 서로의 생활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나왔으면은, 아, 이게 뭐 만약에 앞에가 1번이면 여기는 추가 번호가 등장하겠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할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가 간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규범의 준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때로는 국제기구나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제도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주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로 대조되는 게 명확하게 보이죠. 자, 신현실주의는 지금 비관적인 국제정치관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 개념으로서 신자유주의가 지금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아, 비관적의 반대말은 우리가 추론적으로 낙관적인 국제정치관을 보였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 지문이 있었다면
제가 어떤 메시지를 던진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지문의 뭐 굳이 설명하면 전반부라고 따진다면 이제 이 뒤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체제가 서로 대립되는 방식으로 지금 쭉 전개가 되다가 자, 세 번째 문단에서 이 두 개념 모두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라는 한계를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다른 말 바꾸면 요거는 이제 다른 색으로 좀 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색으로 하면 조금 구별이 되겠죠? 자, 읽어볼게요.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는 국제체제의 기존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합니다. 자, 국제체제의 기존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요. 자, 제가 이제 갈색으로 밑줄친 요 내용은 두 앞선 대조된 정치관의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자 그 공통점과 관련된 한계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내용을 읽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 해볼게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주목한 이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계가 나오죠. 냉전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 냉전 종식 이후에 급변하는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한 적절한 분석들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방금 설명했듯이 지금 갈색으로 밑줄친 이 부분은 앞선 두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점이면서 동시에 공통된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요? 1문단에서 세 개의 개념이 나왔거든요. 구성주의, 신자유주의, 신현실주의요. 그럼 구성주의는 과연 뭘까? 이제 보라색으로 칠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구성주의를 주도했던 웬트는 월츠와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 나왔으니까 월츠는 신현실주의였죠? 그러면 밑줄 쳐야겠네요. 초록색으로 무정부 상태를 전제. 하지만 보라색도 같이 쳐주면 눈에 보기 쉽겠네요. 자, 그것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차이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각 국가와 국제체제의 상호작용에 따라서 변화되어 간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정체성이며 이때 정체성이랑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치문화, 이데올로기, 신념체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웬트는 개체에 해당하는 국가가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체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국제체제의 성격이 변화되어 간다고 말을 했대요. 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밑줄 쳐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가 변화되어가는 양상을 세 명의 특징적인 사상가와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자 이제 나옵니다. 뭐가요? 신현실주의요. 홉스적 문화는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이 문화에서 모든 국가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화 속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자조의 원리에 따라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면 우리 논리적으로 따라갔을 때 첫 번째가 신현실주의라면 두 번째라고 제시한 부분이 그럼 신자유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나 다를까? 맞습니다. 자, 로크적 문화에서는 완전한 적대감이나 완전한 우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경쟁이 존재합니다. 이 문화에서 국가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자, 근데 약간 애매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한번 위에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면은 협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협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제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서 나온 신자유주의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구나. 일치는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색이 더 다양하다면 제가 다른 색으로 밑줄을 쳤을 텐데 일단 그래도 신자유주의와 어떤 유사한 의미적인 그 유사성이라고 할게요. 유사한 의미적인 유사성 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근데 세 가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구성주의의 특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또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면 좋겠죠? 세 번째 칸트적 문화에서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반자로 인식한다.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에 좀 가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한데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이 문화에서는 국가들 간에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럼 이게 구성주의 자체만으로 볼 수 있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그 다음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조금 그 차이점이 잘 드러난다고 봅니다. 자, 냉전을 종식한 것은 신현실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강대국의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도 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국제제도도 아니었습니다. 자, 구성주의 관점에서 웬트는 소련 내부에서 나타난 정체성의 변화. 자, 구성주의는 이 정체성이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리고 국제체제가 영구적 갈등과 전쟁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현실주의의 견해를 반박하며 자, 여기 이제 구성주의의 주장이 확실하게 등장하는 거죠. 홉스적 문화에서 로크적 문화로 그리고 칸트적 문화로 발전하는 이 발전하는 이 과정 자체를 제시한 것이 바로 구성주의의 주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앞서 신현실주의와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대조된다는 사실을 예쁘게 밑줄을 쳐가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모두 공통된 한계가 존재했죠. 그래서 이 공통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던 것이 구성주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 바로 신현실주의 플러스 신자유주의와 구성주의의 차이점이 되겠죠. 이렇게 정보 간의 관계를 정리해 놓고 읽어 나가면 내용을 이해할 때 단순히 막 나열된 거를 정리하느라고 바쁘게 하지 말고 이제 제가 표현하기로는 플로우를 타야 된다. 글의 흐름을 느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좀 문과적이네요. 설명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글의 흐름을 이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가 맥락적으로 깨닫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점에서 제가 처음에 이 지문 설명할 때 이 지문은 우리가 독서를 공부할 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얘기한 이유라고 보시고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두 줄 남았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국제체제를 정해진 도식처럼 파악하는 기존의 견해에 나왔습니다. 자, 국제체제를 정해진 도식처럼 파악하는 기존의 견해는 신현실주의만일까요? 아니죠. 국제체제를 정해진 도식처럼 파악하는 건 신자유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앞선 친구들의 한계였죠. 그럼 이게 다른 말 바꾸면 뭐라 그랬죠?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 이거는 기존의 견해, 즉 정해진 도식으로 보지 않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 지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은 문제가 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걸 강조했던 그 방식 그대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이 글의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지문의 이제 전개 방식은 답이 5번이 되겠죠. 자, 국제정치학을 주도해온 기존의 이론들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새로운 상황 뭐였죠? 냉전이 종식되는 상황 속에서 부각된 이론은 뭐죠? 구성주의가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웬트입니다. 자, 웬트가 누구였죠? 구성주의였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적절한 것 4개를 우리가 짜라라락 보고 답은 5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가 간의 적대적 관계가 사라지고 우호적 관계가 형성되면 무정부 상태가 사라진다라는 말, 이거는 지문에 제시된 적이 없네요. 자, 여기에 뭐 이제 그 위에 보면은요,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까지는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정부 상태가 사라진다라는 내용은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 바꾸면 이 무정부 상태라는 건 국가 간의 경쟁 상태라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칸트적으로 가게 되면요. 동반자로 인식한다라는 거.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른 4가지 선지는 모두 적절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보기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전이 등장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상식이기도 하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냉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 양상. 자, 이거는 마치 신현실주의가 얘기한
그 단순한 양극 체제를 보여주는 듯 하네요. 자, 그럼 적어 놓는 거죠. 아, 이건 단순한 양극 체제군요. 자, 근데 이게 더 안정적이라고 했어요. 신현실주의에서는요. 뭐보다요? 다극 체제보다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그 체제가 서로 경쟁하는 것보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각 진영은 상대 진영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 동맹체를 결성했고요. 미국과 소련은 서로 군사적 도발을 억제한다는 명분 하에 핵무기 개발 경쟁을 벌였습니다. 두 진영은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 즉 전쟁을 하진 않았으나 정치, 경제, 문화 등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대립했고요. 이러한 대립이 50여 년간 지속된 후 소련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걸로 밑줄 쳐야 이게 좀 중립적인 내용처럼 보일까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밑줄 칠게요. 자, 냉전 종식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의 정답은요. 2번이 되겠네요. 아, 제가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이유는 옆에 제가 이걸 미리 풀어놓은 이제 교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러면은 2번이 답인 이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월츠 나왔으니까 이분은 신현실주의라는 거 우리가 체크해 놓고요. 웬트 나왔으니까 이분은 구성주의라는 걸 체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선지. 두 진영이 동맹체를 결성했다는 점에서 국제제도의 기능을 긍정적으로 보았겠군. 이건 왠지 이 색으로 칠하고 싶은데 뭐죠? 이 내용은 신자유주의의 설명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 앞으로 가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죠? 국제제도는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자,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규범에 준수와 협력을 장려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했을 때 마지막 보기 문제의 답은 2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나머지 선지가 별로 어렵지 않아서 설명을 안 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와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면 늘 제가 그 설명란에 올려놓은 그 오픈 카톡 채팅방으로 질문 보내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